며느리였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사꾼 집안 며느리란 이유로 대놓고 무시당했죠. 우리 집 기운을 그 여자가 다 뺏어갔다니까? 남편은 말이 없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믿더군요. 결국 저는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던 땅에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남겨둔 논이 있더군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다. 분명히.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북 예천군 풍양면 배굴리 장동호의 본가였죠. 격자형 한옥의 대청마루에는 사람보다 더 많은 소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잔치국수 끓는 소리, 종갓집 종손 시어머니의 발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아래에는 눌러놓은 듯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장은지는 검은색 앞치마를 조심히 펴두르고 대청마루에 놓인 상 위로 나무를 올렸습니다. 가지 무침이 조금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다시 젓가락으로 모양을 정리했어요. 탕기 아래 흘린 국물은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릇 하나 놓는 것도 그 집안 사람답다.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마치 장독이 깨지는 소리처럼 상 위에 얹혀있는 음식들까지 함께 금이 가는 듯했죠. 장은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수건을 들고 있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차례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는 며느리가 다 있네. 하긴 뭐 기대한 내가 바보지. 농사꾼 집안 출신이라 그런가 체면이 뭔지를 몰라. 장은지는 작게 죄송하다는 말만 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영희는 잔치국수를 들고 마루를 지나가다 시선을 피했어요. 시누이 명숙은 손톱에 묻은 매니큐어를 들여다보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동우는 마룻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탕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은진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래서 내가 반대했지. 그 아버지 하는 일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도시에 나와서 사람 노릇 좀 하려하면은 집안도 그럴듯해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겠냐고. 장은지는 아무 말 없이 나무를 진 젓가락을 내려놓고 상 위로 흘러내린 물기만 조용히 닦았습니다. 수건 끝에 남은 기름기가 손바닥을 스쳤죠. 아이고 내 팔자야. 명절마다 이런 꼴을 봐야 돼. 다른 며느리는 다들 멀쩡하게 잘하는데 이 여자는 상의 하나 제대로 못 봐. 집안 기운 다 빠져. 그 말에 주방에서 고기국을 들고 오던 영희가 움찔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은지는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국 올리겠습니다. 됐어. 그런 손으로 국 올리면 복 다 날아간다. 장은지는 그 말을 들은 채 양손으로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은진이 마루를 지나가는 방향에 일부러 팔을 내밀었지요. 세상에 다 큰 며느리한테 국 한 그릇도 못 맡기네. 나 진짜 우리 집 조상님께 얼굴 들고 못 서겠어. 장은지는 한 발 멈춰섰습니다. 그 그릇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놓을 곳은 없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무겁게 쏟아졌고 동시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없음이 오히려 가장 큰 죄처럼 느껴졌어요. 장은지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국그릇을 내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게 많은 며느리라. 박말수는 쏘아보듯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어른 앞에선 입 다물고 눈치 보는 게 기본이야. 그게 됐으면 이런 말도 안 듣지. 장은지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마루 위, 명절 한복 치마폭은 정갈했지만 그 위를 덮은 분위기는 축축하게 젖은 천 같았어요. 집 위로 떨어진 국물은 이내 마르고 남은 건 은진의 무거운 숨뿐이었습니다. 박말수는 모두가 차례를 지내러 안방으로 향할 때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장은지는 그 시선에서 등을 돌린 채 잔치국수 냄비가 보이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끝에는 국물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은지는 마루 끝에 서서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례가 끝난 뒤 가족들이 둘러앉은 온돌방이었어요. 따뜻한 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갈비탕이 끓는 소리가 은근하게 들려왔어요.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하나 부족했군요. 장동호는 좌식 탁자 가장자리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며느리와 시누이, 사촌 형제들까지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커다란 갈비탕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노인정과 나물, 잡채, 사과와 배를 깎아놓은 접시도 있었습니다. 정갈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장은진이 없었습니다. 장은진은 방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앉을까요? 박말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국물 위 기름을 젓가락으로 걷어냈습니다.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자리 찾기는 왜 찾아? 저기 구석에 있잖아. 나물국. 그거나 먹어. 장은진의 시선이 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종이 쟁반 하나 위에 미지근해진 나물국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없이 놓여 있었어요. 장은진은 가만히 서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식탁 주위에 앉은 사람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 일 안 하면 밥값도 없는 집이야. 누가 물었으면 대답은 해줘야지. 이 집 며느리로 산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걸 몰라? 네. 장동호는 국물에 숟가락을 넣었다가 꺼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며느리 영희가 신우이에게 속삭였어요. 저러다 또 말 나올까봐 무섭다. 조용히 좀 넘어가. 설날이잖아. 장은진은 쟁반 쪽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장세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엄마, 여기 앉아. 내 옆에 앉아. 나 고기 안 먹을 테니까 엄마 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장은진도 박말순도 장동호도 그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세준은 밥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방석 옆을 비워두었습니다. 팔을 뻗어 장은진을 향해 내밀었죠. 어린 손, 작은 눈, 그 안에는 엄마를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은진은 아이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시어머니가 손자를 끌어당겼어요. 세준아, 이리 와. 넌 엄마 없어도 잘 클 수 있어. 괜히 어른들 분위기 망치지 말고. 세준은 당겨진 팔에 몸을 맡긴 채 말없이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장은진의 손이 그 작은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래, 엄마는 괜찮아. 그녀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고 조용히 뒷걸음쳤습니다. 밥상 옆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자리는 처음부터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은진은 방을 나와 마루를 걸어나갔습니다. 마당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어요. 뒤에 남은 것은 잔잔한 숟가락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운동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은진은 흙발이 묻은 운동화를 벗지 않은 채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방 옆에 붙은 낡은 별채 부엌이 보였습니다. 작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멘트 바닥 위로 기름때와 물자국이 얽혀 있더군요. 개수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높게 쌓여 있었어요. 장은진은 한숨도 없이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갈비탕 그릇과 전 부친의 프라이팬, 기름 묻은 국자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이미 다 떨어졌고 수도에서 나오는 것은 미지근한 물뿐이었죠. 부은 손등에 물이 닿자 잔뜩 굳은 손가락 마디가 움찔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유리 접시가 손끝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깨진 조각 중 하나가 은진의 손바닥을 깊게 스쳤습니다. 피가 곧바로 솟구쳤습니다. 개수대에 뚝뚝 떨어진 피가 물과 섞여 흘렀어요. 장은진은 말을 멈추고 아무 말 없이 주전자 옆에 있던 얼음물 그릇에 손을 담갔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며 딸그락거렸고 그 안에서 손가락 하나하나가 서서히 마비되듯 저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 박말순이 뒷짐을 진 채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도 걱정도 전혀 없더군요. 또 왜 그러고 앉았냐? 잔칫날에 사람들 앞에서 쇼 좀 작작해라. 깨졌으면 치워야지 뭐 대단한 일 당한 것처럼 드라마 찍지 말고.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다. 몸이 움직여야지. 그런 일 하나 못하면서 며느리 노릇은 왜 하냐? 장은진은 말을 잇지 못한 채 피 묻은 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피는 여전히 새어나왔습니다. 그걸 소매로 감싸고는 다시 바닥으로 몸을 숙였어요.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모으며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마루를 지나던 신우이 명숙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진짜. 올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설날에 꼭 한 번씩 일버리지. 장은진은 묵묵히 걸레를 들어 바닥에 튄 국물과 피를 닦았습니다. 무릎이 물에 젖었고 엉덩이에는 기름때가 배었어요. 그 사이 장동호가 부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발소리조차 낮게 죽이며 은진을 스쳐 지나갔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만이라도 말 좀 해줘. 그 말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도 모르게 흩어져 버렸죠. 설거지를 마친 지는 조용히 수건으로 손을 감싸고 뒷마당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고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마루 건너편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왜 아직도 여기 있냐? 이 집에 발붙일 이유가 없어. 밥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뭐하러 있어? 그 말에 은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건 속 손가락이 움찔거렸고 그녀는 고개를 떨궜어요. 문틈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바람이 마루 밑으로 스며들더군요. 그녀는 방문 앞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손 옆 마룻바닥에 유리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작게 빛났습니다. 그 조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처럼 안방에는 겨울 아침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좌식상 위에는 미역국과 달걀 부침, 김치와 따뜻한 밥 한 공기씩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밥상 주위에는 시어머니 박말순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조용히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은지는 안방 구석 아들 세준을 무릎에 앉히고 밥을 뜨고 있었지요. 젓가락질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수건으로 입을 닦으셨습니다. 그 동작은 천천했고 마치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담담해 보였어요. 나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방 안의 공기는 한동안 멈춘 듯 멎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그녀는 남들을 마주보지도 않은 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그릇 깬 것도 모자라서 분위기 다 망쳐놓고 우리 집 기운을 다 떨어뜨렸어. 그런 여편네가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장은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남편 동호를 바라보았죠. 그는 미역국 그릇만 응시한 채 젓가락으로 김치를 천천히 쪼개고 있었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국을 마셨고 시누이 명숙은 아무 말 없이 젓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말수는 목소리를 더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 중엔 네가 제일 속썩인다. 조상님들 앞에서도 눈치 없이 저렇게 앉아있더니 오늘은 또 뭘 더 보여줄 거냐. 장은지는 천천히 아이를 안아들고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냥 나가기 싫어서 버티는 거면은 손자한테라도 미안한 줄 알아야지. 애가 불쌍하다 불쌍해. 장은지는 문간에서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당 건너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아이의 무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장판 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쪽 벽에는 테이프로 붙인 색종이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라고 쓰인 아이의 글씨와 가족 셋의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장은지는 아이를 이불 위에 앉히고 장롱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꺼내든 낡은 종이봉투 안에는 오래전 결혼식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흑백으로 바랜 그 사진 속에서 지금은 없는 웃음이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목이 늘어난 회색 스웨터 한 벌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넣었습니다. 장은지는 아이가 그린 그림도 함께 접어 가방에 넣었지요. 아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손등으로 눈시울을 닦아내고는 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응, 엄마랑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올게. 할머니가 화났어? 괜찮아. 엄마가 다 괜찮게 만들 거야. 장은지는 마지막으로 장롱 안을 한 번 더 쓸어보고 이불 속에 있던 작은 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인형은 세준이 어렸을 때부터 있던 오래된 인형이었습니다. 그것마저 조용히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판 냄새와 눅눅한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그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문을 열지 않은 채로 그녀는 한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장은지는 문틈으로 들어오던 달빛이 사라진 뒤에도 방 한 구석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온기가 빠진 지 오래였어요. 이불은 개켜진 채 그대로였고 아이는 이미 마루 건너 방으로 데려다주고 없더군요. 잠든 아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다시 잡았다간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은지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며 조심히 문을 열었어요. 방바닥을 떠날 때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뜯겨나가는 듯한 묵직한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축축한 흙길 위로 운동화 밑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새벽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지요. 부엌도 안채도 아무 불빛 없이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검었고 바람은 얇은 목덜미를 차게 훑고 지나갔어요. 장은진이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돌담 옆 작은 평상에 누군가 앉아있더군요. 검은 외투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김두식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고 양손을 등 뒤에 모은 채로 은진 앞에 멈췄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김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요. 구겨진 종이 봉투였고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장은진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감쌌을 때 안에서 뭔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냥 네가 갖고 있어야 할 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장은진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오래된 등기부등본 서류 한 장, 자동차 키 하나, 그리고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장은진은 손끝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조금 흔들린 글씨였지만 정자체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귀였어요. 이건 네 이름으로 돼 있다. 꼭 네 손으로 쥐어야 할 거다. 고생했다. 아비드림. 장은진은 말없이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예천군 풍양면 배굴리, 바로 이 마을의 작은 논 한 필지였습니다. 자동차 키에는 오래된 카렌스 로고가 희미하게 박혀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자리는 스스로 만들어라. 그는 등을 돌리고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낼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더군요. 그저 어둠 속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말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장은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다시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 대문 앞에 서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서리바람이 패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밀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진은 문턱을 넘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판 위로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멀리서 개 한 마리가 짖고 있더군요. 그녀의 그림자가 가늘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리가 내린 흙길 위로 남은 발자국을 따라 그녀는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장은진은 들판 끝 외길을 따라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건네준 오래된 카렌스는 시동소리마저 조용했어요. 흙길을 밟는 바퀴 아래로는 서리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겨울해가 막 얼굴을 내밀 무렵 풍기면의 외딴 시골 마을 입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지막한 산등성이, 아래로는 붉은 기와지붕이 보였고요. 흙담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집도 곧 보였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뒷곁에는 고추와 마늘이 엮인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하늘로 가늘게 퍼져 올라갔어요. 낙엽이 쌓인 은행나무 아래로 가방을 끌며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지요. 은진이냐? 딸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장은진은 말없이 그 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그 한마디에 쌓였던 숨이 모두 터져나왔지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장은진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등을 감싸는 손길이 말보다 먼저 그녀를 붙잡아 주었어요. 됐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노. 다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다 안다. 울어라. 울어. 장은진은 떨리는 어깨로 오래도록 울었지요. 마당 끝에서 발소리를 듣고 나온 아버지 장은근이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걸음 멈춰섰다가 짧게 입을 열었어요. 이 시간에 오면은 뭔 일 있었지? 그 말에 은지는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고요. 그저 고무신을 끌며 마루에 앉아 담뱃갑을 꺼내셨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 담배만 손에 돌리며 말없이 아궁이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장은진은 새벽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감자 자루 옆에는 자신이 어릴 적 사용하던 교과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장은진이라는 이름이 연필로 적힌 공책이 보였고 세월의 흔적이 누렇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고 옆에 세워진 삽을 꺼냈습니다. 삽은 낡았지만 손에 익은 무게였어요. 고무장화를 신고 뒷밭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랑 사이로 지난해 심어둔 감자줄기가 마른 채로 남아 있었지요.
겨울 땅은 차가웠지만 딱딱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비 흙을 가르며 들어가더군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은 축축하고 부드러웠고 냄새는 정직했어요. 흙은 사람 안 가리네. 땀이 아닌 눈물이 먼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흙 위에 고개를 숙였고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까치가 우는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고 땅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일정하게 불었고 이곳은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장은지는 밭에서 돌아와 손을 씻고 부엌에 앉아 감자를 깠습니다. 흙 묻은 손톱 사이로 물이 스며들고 무릎 위로 어스름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더군요. 그때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준이 왔나 보다. 장은지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고불고불한 골목길 끝 어린 아들이 작은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어요. 왜 할머니? 아이고, 우리 세준이 왔네. 어서 와, 얼른 들어오자. 배 안 고프지? 호떡 해놨다. 세주는 신발을 벗으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벗어 옆에 내려놓고 말없이 어머니를 올려다보더군요. 장은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박말수는 호떡을 접시에 담아 마루 위로 내밀었습니다.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 근데 응?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 없어도 세준이는 거기서 살아도 된다고. 장은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갖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조용히 움켜쥐어졌습니다. 박말수는 말없이 세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 끝에서는 김두식이 묵묵히 담배를 꺼내 성냥을 켰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잠시 흔들렸다가 붙더군요. 그는 담배를 한번 길게 빨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셋은 조용히 상을 둘러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두부 부침이 놓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장은지는 국을 뜨다 말고 다시 손을 내려놓았어요. 수저가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응? 왜 할머니 집에서 나왔어요? 싸웠어요? 장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쉬다 올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 정적이 상위에 내려앉았어요. 장세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들여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말수는 아들의 수저를 대신 들어 밥을 떠주었습니다. 세준아, 잘 들어. 세상에 나쁜 엄마는 없다. 엄마는 하루도 너 생각 안 한 날이 없을 거야. 가끔은 어른들도 상처를 받아. 말로 다 못하는 그런 상처. 장세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한 숟갈을 천천히 입에 넣으며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장은지는 옷장 위 작은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세준이 생일에 준 색연필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안쪽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웃는 게 예뻐요. 많이 웃어요. 장은지는 색연필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세준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그 색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방 안을 적셨습니다. 마을 회관 안에는 군불이 따끈하게 지펴져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두툼한 양말에 덧신까지 껴신고 전기장판 위에 둥글게 둘러앉아 계셨어요. 브라운관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귀를 기울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종이컵에 든 믹스커피를 홀짝이며 수건으로 무릎을 덮고 이야기 산매경에 빠져 있었지요. 회관 한가운데에는 박말순이 짙은 분홍색 조끼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관 안에서 유독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진즉에 알아봤다니까. 그 옆였네. 들인 날부터 기가 약하고 기색이 안 좋아. 허허, 말이 좀 심하십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어딘 농사꾼 집안에서 들인 며느리가 우리 집 기운 다 빼놨어요. 집안 분위기가 팍 죽는 걸 내가 왜 못 느껴요. 그런 애들은 애초에 안 들였어야 됐어. 수건을 머리에 두른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누군가는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더군요. 박말수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나는 진짜 현명한 결정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보냈으니 망정이지. 더 두면 우리 집안 말아먹었을걸? 이정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 뒤쪽 구석에서 조용히 커피를 젓던 한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검은 털 댕기가 달린 모자에 갈색 목도리를 두르고 계셨지요. 근데 그 며느리 친정이 어딘 줄 아쇼?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동여맨 할아버지 한 분이 TV 리모컨을 끄고 안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풍기면 장씨 집이래요. 거기 막내 아들이 한우 경매장에서 도지사상 받은 집이라던디? 짧은 정적이 회관 안을 덮었습니다. 마치 군불마저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했지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거야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요. 어쨌든 시댁살이를 제대로 못하니 그게 문제지, 안 그래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말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를 극적이는 사람도 보였어요. 누군가는 바깥을 흘끗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지사상이면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닌디. 거기 장씨네 축사 말하는겨. 그 집은 돼지 천막만 해도 30동 넘지 않나? 이정수는 코를 훌쩍이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자, 날도 춥고 저녁 준비도 하셔야지라. 다들 조심해서 가셔요. 사람들이 하나둘 군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박말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셨지요. 에이,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디 괜히 또 말 돌아가겠네. 하지만 이미 마른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회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훅 하고 밀려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회관 안 공기를 금세 바꾸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박말순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군불 앞에 남아 조끼 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지요.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도지사상 받은 집이면은 뭐 그게 지금 뭔 상관이래. 박재구 씨 되십니까? 대청마루 문이 열리자 싸늘한 바람과 함께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는 검은 서류 가방을 옆에 끼고 있었죠. 말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는 딱딱하게 정제돼 있더군요. 네, 접니다. 경북금융협 신용관리과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연체된 대출 상환 건으로 최종 독촉장이 발부되어 방문드렸습니다. 박말수는 쪼그려 앉아 멸치를 다듬던 손을 확 멈추었습니다. 귀를 의심하듯 고개를 들었지요. 뭐라고요? 대출이라니? 이 집이 어디라고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해요? 5년 전 3월 28일자 박재구 명의로 본 가옥이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당시 상환 조건은 원금 균등 분할에 5년간 유예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집이야. 감히 담보라니. 직원은 봉투 하나를 꺼내 박재구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 인쇄돼 있었습니다. 기한 내 상환이 어려우실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회수 명령은 이미 발부된 상태입니다. 박재구는 봉투를 받아들고도 열지 못한 채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봉투 위 빨간 글씨에서 벗어나지 못하더군요. 네가 이 집을 잡혔다고? 언제 그런 짓을 했어?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돈이 급해서 그때. 그때? 그게 벌써 5년 전이야?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야? 너 이놈이. 박말수는 바닥을 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신우이와 아이들의 기척이 느껴졌고 대청 너머에서 장만식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지요. 말순아, 그만해라. 사람 들을라. 지금 그런 체면이 어디 있어? 이 집 뺏기게 생겼는데. 박재구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지요. 형한테 전화해볼게요. 형수님이 모아놓은 게 있다던데 어떻게 안 될지. 전화벨이 3번, 4번 울리더니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어. 한 번 더.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짧은 부재중 신호음만이 울렸지요. 안 받으시네. 박말수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돌연 마당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은 비어있는 마당 끝 아무도 없는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 여자가 여기 있었으면 이런 꼴 안 났을 거야. 밥상 차릴 사람도 없고 돈이든 마음이든 붙잡아 둘 줄 아는 여자가. 그 애는 있었잖아. 누구 탓해서 뭐 하려고. 우리가 이 지경 된 건 다 우리 탓이지. 말없는 침묵이 대청마루를 뒤덮었습니다. 바람에 문살이 살짝 흔들렸고 부엌 쪽 연탄재가 바스락 소리를 냈더군요. 직원은 조용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이건 정해진 절차입니다. 더 이상 유예는 어렵습니다.
박말수는 맥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은진이 하나 없어진다고 이렇게 무너져.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더군요.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마루 아래로 흙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은진은 등기부 문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문서에는 소유자 장은진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손끝으로 문서의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문질러 보았습니다. 종이에는 먼지와 땀 냄새가 배어 있더군요. 그 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건네는 듯했습니다. 넌 이 땅의 주인이다 하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아직 논 위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장은진은 아버지와 함께 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기슭 아래 자리한 친정집 밭이었어요. 비닐하우스 세 동이 나란히 있고 옆으론 고랑이 정갈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끝에는 푸른 대파가 얼기설기 올라와 있었죠. 땅은 하룻밤 비를 맞아 눅눅했고 장화 밑창에 흘기차게 감겼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삽 하나를 은진 쪽으로 던져주셨습니다. 받아라. 장은진은 삽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삽의 무게가 묵직하게 손에 전해졌어요. 삽자루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고 금이가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속에 아버지의 신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은진은 고무장갑을 끼고 고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흙은 순하게 받아주었어요. 며느리로 늘 혼이 났던 세월과는 다르게 이 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품어주었습니다. 정리된 물길을 따라 빗물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방엔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무나물과 동태찌개가 밥상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장은진은 손을 씻고 와서 말없이 밥을 푼 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드셨고 아버지는 반찬을 집으셨습니다. 땅은 말은 없지만 거짓말도 안 한다. 장은진은 숟가락을 멈추고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흙은 손 놓지 않으면 배신 안 해. 사람은 알 잘하다가도 돌아서지만 땅은 네가 계속 손보면 살아. 그렇게 생겼어. 원래부터. 장은진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문서를 펼쳐서 아버지 앞에 놓았어요. 이거 저보고 주셨죠? 내가 받은 거야. 그 집에서 내 쫓겼다며. 그럼 이젠 네 손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장은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집 마당으로 낯선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구두를 신은 남자가 내려와 명함을 꺼내들고 문을 두드렸어요. 장씨 따님 되시죠? 혹시 지금 뒷산민 논 일부만이라도 임대 생각 있으실까 해서요. 최근 태양광 설비를 추진 중이라 수익도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장은진은 마당가에 앉아 고무장어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잠시 바라보았어요. 땅을 그냥 놀리는 건 사실 손해죠. 일부만이라도 잠깐 쓰게 해주시면 임대료는 바로. 장은진은 고개를 들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싫습니다. 개발업자는 놀란 얼굴로 잠시 멈추었습니다. 네? 이 땅 제가 씁니다. 남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생각 있으시면. 장은진은 다시 삽을 들고 마당 뒤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엔 여전히 눅눅한 흙이 남아 있었고 햇볕은 비닐하우스를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은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용히 트럭의 문을 닫았습니다. 문경 한우 경매장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아버지 대신 소 한 마리를 몰고 이른 아침 경매장에 도착했지요. 해가 산등성이 위로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주차장은 이미 출하 차량과 고무장어를 실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고삐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트럭 뒷칸에서 내린 한우는 느릿느릿 바닥을 짚더군요. 저기 여자 혼자 왔네. 소몰 줄은 아나? 장제복이 딸내미라던데 요새 거기 딸이 밭에서 논까지 다 한다지? 장은진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묵직한 고무장화를 끌고 지정된 우리 쪽으로 향했어요. 소를 고정시키고 출품표를 꺼냈습니다. 혈통 소리와 함께 묶은 봉투도 정리했지요. 작은 가방에서는 농협 통장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조용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흔들림 없이 말입니다. 다음 45번 장은진 출품 송아지 17개월 혈통 A등급. 장은진은 경매장 중앙 스탠드로 나아갔습니다.
소가 끌려나가며 이따금 콧김을 뿜었어요. 사람들 틈에서는 누군가 기득거리기도 했습니다. 여자 손에선 근육 빠진다는데 저게 물건일까? 경매사는 출품자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장은진. 잠깐, 장은진과 경매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빛으로 알겠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기본가 760, 780, 800, 820.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보통 800만을 넘기기 어렵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850, 870, 900, 920. 야, 저거 진짜 A등급 맞구나. 저 집 소는 원래 괜찮았어. 장제복이 눈이 있어. 딸도 그 피는 있겠지. 940, 950, 970만 원 최종 낙찰입니다. 장은진은 미동도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고삐를 넘기고 우리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경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조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아버님이랑 같이 오셨던 분이죠? 장재복 씨 따님. 네, 맞습니다. 소 상태가 아주 좋네요. 고기 품질, 근내 지방 노출하 시점 잘 잡으셨어요. 혹시 장기 계약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직원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장은진은 말없이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지요. 경매장을 떠나려는데 한켠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여자들 중에 저렇게 똑부러진 사람 보기 드물어. 말도 없이 딱 자기 할 일하고 그 집 농사 안 망하겠어.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몇몇은 쭈뼛대며 말을 아꼈지만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장은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출하장 너머 들판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무장화에 묻은 먼지를 털지 않았습니다. 그 흙은 이제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장은진은 땅 문서를 다듬으며 낮은 안방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낮은 창문 밖으로 늙은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담장 너머로는 풀을 베는 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이 위에는 빨간 잉크로 도로 예정지가 그어져 있었고 작은 글씨로 시 개발 우선 대상지라 적혀 있었어요. 여기 이 구간이 도로랑 겹친다. 땅값 올라가면 사겠다는 사람 늘지. 그럼 지금 임대해도 되는 건가요? 네 땅이다. 써도 되고 묻어놔도 되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장은진은 도장함을 열어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 손잡이는 이미 달아있었고 오래전 아버지가 새긴 글씨가 흐릿했어요. 대문 밖으로 부동산 업자가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문경 경매장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도시에서나 볼 법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은진 씨,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에서 관심을 갖는 구간이 있어서요. 계약은 임대 방식으로 진행되며 등기 확인 후 바로 계약금 지급 가능하고요. 장은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자는 서류를 펼쳐 도장 찍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 그리고 마지막 장. 계약 조건은 1년 단위 자동갱신이고 계약금은 1,000만 원입니다. 연 임대료는 3천. 사용 목적은 농기계 야적장이라 별다른 손은 안 탑니다. 장은진은 조용히 도장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장은근은 말없이 지켜보다가 허리춤에서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업자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꺼내 송금 절차를 마쳤습니다.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은진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잠시 후 진동과 함께 문자가 왔어요. 국민은행 100만 원 입금, 잔액 100만 원.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그 이름 아래로 들어온 첫 돈이었습니다. 그 돈 네가 네 손으로 번 돈이다. 누구 허락받을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지금부터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은 도장을 찍을 때보다 더 깊숙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협의될 일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여자분이 이렇게 침착하고 명확하게 계약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난 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밤이었습니다. 장은진은 손전등을 들고 마당 끝 창고로 향했습니다. 폐가처럼 버려진 창고였어요. 문은 녹슨 자물쇠 하나로 간신히 걸려 있었고 아는 먼지와 쥐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 작은 이불더미 아래 오래된 청바지가 접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검은 색연필통과 졸업사진이 찢어진 채
끼워져 있었습니다. 청바지를 꺼내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어 허리에 대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맞았어요. 입었습니다. 허리를 잠그고 거울 없는 공간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동자 속의 흔들림, 대신 결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여기 등기부등본 맞으시죠? 시어머니 박말수는 돋보기를 다시 쓰시고 손등으로 땀을 닦으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위 굵은 글씨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서류엔 소유자 명칭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은진이라고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전현 이름으로 돼 있어? 남편 장동호는 아무 말 없이 컵에 든 물만 마셨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셨고 손끝은 탁자 밑에서 떨어질 듯 떨리고 있었어요. 그 땅 원래 우리 집에서 사는 거 아니었어? 아버지가 그때 말했잖아. 은진이 이름만 빌린 거라고. 근데 이게 진짜로 걔거라고? 엄마,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 땅 서류 아무 말도 없이 은진이 이름으로 바꿔놨던 것 같아. 난 진짜 몰랐어. 모른다고 끝나? 내가 몇 년을 지방 군경하며 끌어온 땅인데 그걸 그 옆에 내가 가져갔다고? 아버지가 준 거면 그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지가 무슨 권리로 이 집 기운 다 빼놓고 이제 와서 땅까지 꿀꺽 삼켜? 이건 도둑이야. 장동호야. 도둑이라고. 거실 옆에서 시누이 진이가 슬그머니 방문을 밀며 얼굴을 내민 듯 했습니다. 형수도 방 안에서 물끄러미 상황을 지켜보며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낯으로 나가냐? 근데 경로당 가면은 뭐라 그러겠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말아먹었다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어? 엄마, 그건 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잖아. 됐어. 내가 법으로 가든가 동네 망신 나든가 가만 안 둬? 장은진 반드시 불러와. 무릎 꿇게 하든 땅을 다시 돌려받든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알아. 장동호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어 번호를 눌렀지만 상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 계속해서 신호음만 흘러나왔어요. 전화 화면에는 장은진이라고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받아. 꺼놨나 보네. 봐라. 봐. 지금쯤 어디선가 웃고 있겠지. 지가 한 건 성공했다고. 지가 뭘 잘했다고 전화를 꺼? 엄마, 그냥 좀 진정하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너까지 그 여자 편 드는 거야? 진이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말수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집어들며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 땅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기운인데 지가 뭘 안다고 뭐가 잘났다고. 엄마, 그 땅 사실 아버지가 말년에 혼자 병원 다니실 때 은진이만 따라다녔잖아. 약값도 밥도 그거 다 은진이가 했었고. 그래서 땅을 줬다는 거야?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지. 그게 그렇게 고맙다고 땅을 주냐고. 장동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빛에 혼란과 체념이 뒤섞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거실 안엔 한동안 정적만 맴돌았고 TV는 뉴스 자막만 흘려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도 하면 더 망가질 수 있어. 그냥 좀 기다리자. 말이 오가면 해결될 수도 있잖아. 기다리자고? 내가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산 사람인데 체면이 있지. 장은진 그 여자 내가 끝까지 가만 안 둬. 망신이 나든 소송이 나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안 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등본을 쥐었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박말순의 눈빛은 분노보다 더 깊은 상실감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장은진 그 여자가 내 체면을 갈갈이 찢었어. 마당 가득 흙냄새가 퍼졌습니다. 장은진은 무릎까지 흙이 튄 고무장화를 신고 배추밭 사이를 오가며 한 포기씩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등에는 땀이 맺혀 있더군요. 굵은 배추 밑둥을 칼로 도려내자 바삭한 소리와 함께 속이 비드러났습니다. 장은진은 묵묵히 그것들을 자루에 담고 남은 뿌리는 흙으로 덮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액정에는 이정수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장은진 씨, 지금 바빠. 다치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에휴, 또 일이 생겼어. 아침부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마을회관에서 난리를 좀 치셨어.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또요? 이번엔 그 땅 얘기더라고. 원래는 자네 시댁 명의로 들어가야 할 땅을 며느리가 몰래 옮겼다는 둥 뭐 그런 말이야. 사람들 있는 데서 꽤 소리 높였어. 장은진은 말없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네 걱정은 말어. 다들 눈치챘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다들 알지. 장은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이장님. 사람 입이 무섭긴 하지만 오래 안 가. 자네 지금처럼만 해. 똑바로 살고 말 없고 그게 제일이야. 그리고 말이야. 마을회관에서도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 그 며느리가 누구보다 강단 있고 야무지다고. 사람들 입에서 이제 그런 말 나와.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전화를 끊은 장은지는 핸드폰을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볼을 스쳤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먹구름 하나 없이 투명한 하늘이었죠. 그 아래 이 밭과 이 땅만큼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장은지는 다시 배추 자루를 짊어졌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몸을 굽혔지요. 뿌리 깊은 배추 하나를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흙은 말이 없어도 거짓말은 안 하니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냄비 뚜껑을 여닫는 소리가 점심종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다음 배추로 손을 뻗었어요. 햇살은 고루 쏟아졌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묶은 무 깨끗하게 잘 자랐어요. 이거 다 가져가실 거예요? 네, 장터 간 김에 어르신들 드릴 것도 좀 사가려고요. 배굴리 장날이었습니다. 가을볕이 따갑던 오전 11시였어요. 장터 골목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김이 피어나는 국밥집과 노점의 고소한 기름 냄새가 공기 사이를 맴돌았죠. 박말순 시어머니는 평상에 앉아 김치단지를 앞에 두고 이웃 아낙들과 한창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 쫓아낸 거야. 집안 기운 다 빠지더라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하던 게 어디서 감히. 그 집 요즘에 조용하긴 하대요. 며느리 나가고 나서. 조용한 게 아니라 정리가 된 거지. 쓸데없는 인연은 끊어야 집이 산다니까. 그 말들이 오가는 그 찰나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흰색 SUV가 조심스레 멈춰섰어요. 모래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듯 브레이크 소리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연갈색 니트와 검정 바지를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장은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흔들림 없이 장터의 돌바닥을 밟고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무심한 듯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옅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에는 그 어떤 불편함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죠. 무, 얼마예요? 3개 1,000원이요. 아, 며느리 아니지. 아니, 지금은 뭐라 불러야 하나? 그냥 은진이요.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허허, 그래도 요즘 저 은진 씨 대단하다고 소문났어요. 경매장에서 혼자 소 팔았다면서요? 그 여자가 누구 딸인 줄 알아요? 정한수 딸이야. 땅도 혼자 관리한다더라.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요즘 저 집 며느리, 아니 은진 씨가 진짜 알짜배기라고 하던데 땅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며 임대도 직접 받고 계약도 혼자 했다더만. 그 말들이 평상에 앉아있던 박말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입을 꾹 다문 채 김치단지의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나는 좀 먼저 가볼게. 열무는 다음에 가져갈게요. 어머, 벌써요? 아직 장도 덜 봤는데. 박말순은 대답 없이 등을 돌리셨습니다. 걸음이 빨랐고 어깨는 굳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대신 시선은 은진에게로 쏠렸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장은진은 말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쩐지 단단했고 조용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어요. 요즘 여자들 중에 저렇게 야무진 사람 드물어. 가만히 있는데도 이긴 사람이 누군지 보이네. 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순간 장은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구를 향해 인사한 것도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구나 하고 말입니다. 장은진은 다시 장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조용히 SUV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장터의 소리와 바람 사이로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풍기면 골목 안쪽의 허름한 찻집은 이미 가을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장은진은 조용히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장은진 앞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부쩍 차졌어. 요즘 밭일은 좀 덜하지. 그래도 해는 좀 남았어요. 들깨랑 배추 마무리해야죠. 김노인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은진은 그것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이걸 전해줘야겠다 싶었어. 나한테. 장은진은 말없이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종이는 바삭하게 마르고 봉투 끝은 찢어져 있었죠. 안에는 편지지 한 장과 오래된 계약서 한 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는 손때 묻은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아버님 글씨네요. 그 양반이 말이야. 예전부터 네 걱정 많이 했어. 아들놈은 속 터지게 굴어도 너한텐 미안한 마음이 컸지. 장은진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손주 몫이라 생각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 돼야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손으로 지켜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한 번도. 그 양반 스타일 알잖아. 말로 하는 거 서툴렀어. 대신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뒀더라. 계약서도 내가 증인으로 사인했어. 혹시 나중에 일 생길까봐. 장은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김노인은 찻잔을 들고 찬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그 땅 욕심 부려서 준 거 아냐. 어른들이 다 안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무것도 안 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참았는지라서 그런 거라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노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낡은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이제부턴 네가 지켜. 너도 그 아이도 그리고 그 양반 마음도. 예, 그렇게 할게요. 늦은 오후 찻집을 나서는 김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장은진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행이 비떨어진 골목길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더군요. 그날 밤 친정집 방 안에서 장은진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그 종이는 이제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김노인이 해준 말,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들이 고스란히 겹쳐졌어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저였는지.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청명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빼굴리 마을 회관 앞 넓은 공터는 잔치 준비로 분주했어요. 청년회에서 설치한 흰색 천막 아래 송편과 도토리묵, 막걸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풍물패 아이들은 북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가벼운 농담과 웃음을 나누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박말수는 회관 앞쪽 자리에서 여느 때처럼 중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복 자락을 정리하시며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고는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잔치도 다 우리 집안이 오래 지켜서 그런 거지. 우리 남편이 청년회 만들 때부터. 그때였습니다. 회관 입구 쪽에서 SUV 한 대가 조용히 멈췄어요.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회색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내리셨습니다. 장은진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아하게 틀어 올리시고 손에는 들깨기름이 담긴 병과 말린 곶감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 사이로 조용한 정적이 스며들었습니다. 박말수는 시선을 드셨습니다. 잠시 떨리는 눈빛이 오갔지만 이내 박말수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오늘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조용히 묵묵히 지켜낸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굴리 박은진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장은진은 잠시 당황하신 듯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어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무대 옆에 서셨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았지만 장은진은 마이크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장은진은 짧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있을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박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옆에 앉은 마을 부녀 회장이 그녀를 흘끗 보았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천막하는 우레 같은 박수로 가득해졌습니다. 박은진 씨 같은 분이 있어 우리가 이 고장을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낸 진짜 주인입니다.
박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주저앉으셨습니다. 입가에 말이 맺혔지만 끝내 삼키셨죠. 그때 한 어르신이 장은진에게 막걸리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이런 잔치는 자네 덕이야. 자네 아니었으면 저 논도 다 넘어갔지. 장은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잔을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가 지킨 겁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퉁물패가 다시 북을 울리기 시작했고 장터 한가운데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박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뒷길로 빠져나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 순간 장은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말없이 싸워 이긴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평온이었습니다. 어이쿠, 어르신이 이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이장 양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이건 그냥 넘길 수가 없어. 들어오세요. 방 따뜻하니 앉으시고. 무슨 일이신지. 이른 아침입니다. 배굴리 마을 회관잔치의 다음 날이었어요. 아직 안개가 거치지 않은 마을 골목이었죠. 박말수는 바람막이 하나 두르고 거칠게 걸었습니다. 어제 잔치에서 며느리 박은진이 박수를 받는 장면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장 양반, 그 며느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마이크를 들고 잔치 앞에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옆편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럼요. 큰댁이신 거야 다들 알아요. 근데 말이죠. 이번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라? 무슨 사정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에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명예라는 게 말입니다, 홍 여사님. 그게 꼭 피부치 자리에 큰 소리 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봐요. 누가 말을 아끼고 누가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박말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시선을 찻잔에 떨어뜨렸습니다. 찬물이 고요히 흔들리더군요. 그 사람 박은진 씨.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험한 말도 안 했고요. 조용히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손으로 땅 일구고 사람들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걸 기억하는 겁니다. 박말수는 말없이 찻잔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잔치요. 누구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마을이 어렵던 시절을 함께 버텨준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자리였어요. 박 씨가 그중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내가 언제 잘못했습니까? 나라고 집안 살리려고 안 했겠어요? 근데 왜 다들 나만 몰아세우는 겁니까? 이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사님, 누구도 여사님을 욕한 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명예라는 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겁니다. 잠시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박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그 며느리 나 없이 얼마나 갈지 두고 봅시다. 이정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어르신 마음이 편하시면 다행입니다. 박말수는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마당 끝 장독대에 잠시 시선을 멈추더군요. 오래된 항아리 위에 낙엽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작은 한숨을 내쉰 뒤 박말수는 천천히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가을 냄새를 실어 나르더군요.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천군 풍양면 배굴리 118번지 그 땅 조회 좀 해봅시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는 장은진 씨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집 땅이었는데 어떻게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간 건지 명의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정식 절차에 따라 이전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의 변경은 해당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박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위 굵은 활자, 소유자 장은진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더 도와드릴 건 없으신가요? 박말수는 대답 대신 종이 한 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등기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박말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장은진은 단정히 묶은 머리에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네요. 박말수는 그 말을 듣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장은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땅 아버님이 제 이름으로 넘기신 거 다 이유 있었어요. 손주 몫으로 남겨두자고 하셨다 들었습니다. 그건 그 양반 생각이지. 난 몰랐어.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줬다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날 새벽에 아버님이 직접 주신 봉투. 그 안에 답 다 있었어요. 박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며느리가 더 이상 낮게 굽신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넌 참 밉다. 미워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이고 싶어요. 박말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쥐며 박말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다 끝난 얘기구먼. 등기소 문을 열고 나간 박말수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은지는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등을 보이고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듯 보였지만 마음의 정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네. 308호 환자분 보호자분이세요? 오늘은 조금 열이 가라앉으셨습니다. 가벼운 식사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튼 너머 복도에서는 바퀴 달린 카트 소리와 간헐적인 호출 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해가 기울어 병실 창문 너머로 붉은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장은지는 말없이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계셨습니다. 봉긋하게 묶인 매듭안에는 정성스레 담근 물김치 한 병이 들어있었어요. 박말수는 눈을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이따금 헛기침을 하거나 팔을 살짝 움직였지만 들어오는 발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은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어 김치병을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네? 장은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네가 담근 거지? 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묵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 침묵은 싸늘하거나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롱 속에서 발견한 편지처럼 먼지가 쌓였을 뿐 온기는 남아있는 그런 침묵이었죠. 예전 엄마가 담그던 맛하고 똑같더라. 그 짭조름한 국물 맛. 장은지는 박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지만 눈과 주름 사이로 옅은 회한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장 끝나고 몇 해 전이었나. 마당에서 내가 얼어 죽겠다고 말했을 때 너 말도 없이 물 떠다 줬었지. 찬물 말고 따뜻한 보리차로. 장은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땐 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네. 그러고도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지. 장은지는 한 손으로 무릎 위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였어요. 그 손끝에 담긴 건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다고 느껴졌습니다. 박말수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들어 눈가를 살짝 닦으셨습니다. 이제 좀 알겠어. 내가 무서워했던 거는 체면도 사람들 말도 아니었어. 그저 너 같은 사람이 나보다 나을까봐 두려웠던 거였어. 그럴 필요 없으셨어요. 박말수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장은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김치병을 박말순이 닿을 수 있는 쪽으로 옮기신 뒤 다시 아무 말 없이 앉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장은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감싸진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손을 느꼈어요.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베인 세월을 그녀는 느꼈지요. 그해 김장 끝나고 난 물 마시러 부엌 갔을 때 네가 말도 없이 물 떠다 줬었지. 장은지는 눈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거 아직 기억난다. 이상하게도 그런 건 잊히질 않더라. 네. 그 한마디에 모든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때려다 멈추고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어미 노릇을 잘 못했다. 시집살이 하면서도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켰어. 나쁜 짓인 줄도 모르고 잘하는 줄 알았지. 장은지는 잠시 시선을 먼 곳에 두었습니다. 병원 앞마당의 은행나무는 이미 절반 이상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그 말 들으니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은진의 손등을 한 번 더 어루만지셨습니다. 네가 없었으면은
우리 집 더 일찍 무너졌을 거야. 근데 그땐 그걸 몰랐어. 무서웠거든. 내 자리가 사라질까 봐. 장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무너지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킬게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웃으셨습니다. 웃음은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컸어요. 네가 우리 집 사람 중에 제일 사람 같았다. 진즉 말했어야 됐는데 그 왜 일이 늦게야. 지금이라도 말해주셔서 충분해요. 그 순간 병실 복도 너머로 지나가던 간호사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모와 마주 앉은 젊은 여인의 손짓 하나하나가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한 손으로 눈가를 닫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가을 햇볕이 두 여인의 어깨를 따스하게 덮었지요. 긴 겨울이 오기 전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던 그 짧은 시간이 누구에게나 오래도록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 조심해서 내려와. 흙은 미끄러우니까. 엄마, 여기 고구마 잎이 까끌까끌해. 장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늦가을 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텃밭이에요. 고랑마다 곱게 핀 들국화 몇 송이와 마른 고추 줄기가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네요. 엄마, 이 흙도 우리 거야? 그래. 여기 있는 흙, 돌, 바람 다 우리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 거가 돼? 장은지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자신의 손등에 얹습니다. 손끝에 닿은 흙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하네요. 엄마가 이 흙을 지켜서 그래.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게 했거든. 누가 뺏으려고 했어? 엄마가 말을 못할 땐 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흙은 말이 없잖아. 그래서 믿을 수 있었어. 아이의 손이 흙을 쥐고 흔들어요. 바스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고요한 가을 들녘이었어요. 멀리서 허수아비가 천천히 흔들리고 까마귀 한 마리가 나지막이 울며 날아갑니다. 엄마는 어릴 때 여기서 뭐 했어? 엄마도 너처럼 손에 흙 묻히고 감자 캐고 할머니 옆에서 김장 도와주고. 그럼 여기 엄마 냄새도 나겠다. 장은지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고 조용히 눈가를 닦습니다. 그래. 엄마 냄새도 나고 외할머니 냄새도 나고 이제 너 냄새도 날 거야. 엄마, 나 이 흙에 내 인형도 묻어놔도 돼? 왜 인형을 묻어? 다시는 누가 못 가져가게. 여기 우리 거니까. 장은지는 웃으며 딸을 안습니다. 땀이 살짝 뺀 이마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자, 우리 이제 김치 담글 배추 따러 가자. 할머니처럼 김치 잘 담글 수 있어? 엄마는 잘 못하지만 흙이 도와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고랑 끝으로 걸어갑니다. 멀리 허수아비 너머로 마을 지붕들이 고요히 내려다 보이고 들녘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깔려 있네요.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이 밭에 집 지어도 돼? 그럼 네가 짓고 싶은 집 마음껏 지어. 그럼 엄마 방도 있어야 돼. 장은지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다 작게 웃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해줘. 하늘은 깊고 바람은 가볍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고랑을 따라 길게 이어지네요. 아무 말 없어도 그날의 대화는 오래도록 땅속에 스며듭니다. 조문객입니다. 유족분, 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장은지는 상주석 중앙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검은 저고리 위에 검은 치마를 단정히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거의 없었지만 그 표정엔 무게가 배어있더군요. 빈소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는 허리를 굽혀 손수건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소 안으로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고 국화꽃 냄새가 조용히 공기를 채웠네요. 장은진 씨, 상주석 자리는 당신이 앉아야 맞는 것 같소. 그 양반이 살아있을 때 당신 이야기만 하셨소. 장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모아 향을 들어 조심스럽게 제단에 올렸습니다. 조문객들은 향을 올리고 절을 하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사람이 앉는 거요. 그 말이 퍼지자 사람들은 은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가던 중년 부부는 작게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그 집 일 다 맡았던 사람이라지?
그러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네. 장은지는 상주석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굽혀 앉아 말없이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고인의 뜻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 사람도 네 편이었지. 미안하다, 은진아.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장은진의 손등 위에 얹혀졌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몇 마디 말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 너 같은 며느리는 복이라고. 난 그걸 이제야 알았어. 장은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끝자락이 함께 자리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장은진은 비로소 한 가족의 상속자이자 지켜낸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물길 막히기 쉬워서 고랑을 조금 더 깊게 파야겠네. 해가 아직 다 떠오르지 않은 아침 들판이었습니다. 은지는 허리를 숙여 땅을 다듬고 있었어요. 작업복은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엔 말은 흙이 잔뜩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고요했어요. 말없이 흙을 만지며 땀을 훔치는 그 모습은 이 땅이 이제 자신의 삶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진, 이모. 멀리서 마을 아이들 몇이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깻잎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깻잎을 훑다가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은진을 바라보았죠. 왔구나. 조심해서 밟아. 저쪽은 어제 심은 거야. 아이 하나가 은진 옆에 앉아 물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진은 웃으며 뚜껑을 열고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어요. 마셔. 흙 만지면 목마르지. 고마워요. 은진은 아이들 옆에 앉아 깻잎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허수아비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자전거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벌써 나와 있었어요? 이정수는 천천히 다가와 자전거에서 내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도 농사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이정수는 은진이 손질한 고랑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소. 이렇게 마을이 다시 살아나고 있네요. 예전엔 다들 땅 버리고 떠났는데. 사람이 밥을 먹고 살려면 흙을 안 버려야 하죠. 흙도 사람 안 버리잖아요. 그 말 참 울림이 있어. 장은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눈가엔 햇살이 스며들었고 입가엔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 옆에서 흙을 쥐던 작은 손들이 깔깔 웃으며 깻잎을 더 담았습니다. 이모, 이거 많이 캤어요. 잘했네. 점심때 반찬 걱정 없겠어. 이정수는 땀을 닦으며 자전거에 다시 올랐습니다. 가볼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늘 든든하세요. 이정수는 손을 들어 흔들며 들판을 떠났습니다. 은지는 아이들 옆에 다시 앉았어요. 손으로 흙을 쥐어보았습니다. 차고 부드러운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이 흙이 우리 집이야. 여긴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곳이야. 아이들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짜 우리 땅이에요? 응. 이 흙, 이 땅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야. 그 말에 아이는 무릎을 꿇고 흙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은진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졌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아버지 옆에서 땅을 만지던 기억이었죠. 고개를 숙인 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들판 끝 허수아비 위에 앉았어요. 멀리서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잊혀진 듯했던 정은 이 흙 위에서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친정집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누렇게 바랜 흙 묻은 농장 일지를 들고 계셨고 다른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쥐고 계셨어요. 저 멀리 밭에서는 아이들이 고구마를 캐고 있었고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예전엔 왜 그리 눈치만 봤을까 싶어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은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다 눈치 보며 사는 거야. 근데 은진이는 그걸 버텨냈잖니.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아이 때문에 살아낸 것 같아요. 애 안았을 때만 내가 사람 같았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는 너를 안아줄 차례야. 사람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대고 살아가는 거니까. 은지는 일지를 덮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람에 마루 끝 풍경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진동을 따라가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누구도 나를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 적 없었어요. 나조차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나를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어요. 들판 끝 허수아비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습니다. 멀리서 마을 확성기에서 동요가 흘러나와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은지는 보리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깻잎 말고 고구마순 볶을까요? 그래. 오늘은 그거다. 오늘은 웃는 날이니 맛있는 걸 해야지. 장은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뒤따라온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장은지는 허리를 굽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흙, 네가 좋아하는 깻잎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무엇보다 네 마음 편한 데가 집이야. 그럼 엄마 마음도 여기야? 이제는 그래. 그날 저녁 가족은 마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쪄낸 고구마와 된장찌개, 고구마 순나물에 갓 담근 깻잎 장아찌까지 올려졌어요. 별다를 것 없는 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 말없이 웃고 있었답니다. 달이 떠오르고 들판에 벌레 소리가 차오르자 은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한쪽에서 접어두었던 봉투를 꺼내보았어요. 땅 문서와 손글씨로 된 쪽지, 그리고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그녀는 봉투를 다시 조심스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등 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땅은 거짓말 안 한다. 사람은 버텨야 헛기 돕는다. 그 말이 이제야 그녀의 뼈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땅은 고요했고 아무도 그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험담하지 않았고 그곳에는 단 하나 스스로를 인정한 여자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